요즘 세상은 새로 짓는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더 빠른 서버, 더 큰 데이터 센터, 더 많은 전력. 그런데 진짜 돈의 지도가 접히는 순간은 오히려 끝난 것을 치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불편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 온 원자력 발전소들이 하나씩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멈춘 원전은 그냥 멈춘 건물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고 떠나면 끝나는 시설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체해야 하고 반드시 치워야 하며 그 비용과 책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방사선 오염, 천문학적 비용, 수십 년이 걸리는 공정. 누구나 시장 규모는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 들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플레이어는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어있는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흐름을 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58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를 해체하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눈앞에 남는 숫자는 500조 원입니다. 숫자만 크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이미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 선택의 시장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마음이 바뀌면 미룰 수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노후 원전을 가진 전력회사, 공기업, 지방정부는 해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규제는 정해져 있고 주민의 시선은 거칠고 멈춘 원전은 매년 유지비를 먹습니다. 하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수록 더 큰 비용이 쌓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500조 원짜리 시장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그 돈을 쉽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맡길 곳이 적으니 가격은 오르고 일정은 밀리고 발주자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시장이 큰데 공급자가 없는 상태. 에너지 산업에서 이보다 불길한 구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원전 사례를 보면 이 현실이 더 또렷해집니다. 영구 정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해체는 끝나지 않았고 부지에는 폐기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소송은 이어지고 비용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불어났으며 완료 시점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기술 강국 미국에서도 원전 해체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시간의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폐로 이후 해체를 적극적으로 떠맡겠다는 기업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방치가 길어지자 오히려 다른 논의가 고개를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해체라는 공정이 애초에 너무 길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많은 변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한 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처리와 수습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염수 문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끓었고 내부에 남은 핵연료 잔해를 어떻게 다룰지조차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단순한 철거가 아닙니다. 인류가 대규모로 반복 숙련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영역입니다. 원전 해체는 일반 건물 철거와 전혀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핵 분열이 일어난 설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원격 장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배관과 설비를 잘라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시 수십 년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착공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비로소 실적이 됩니다. 보통 한 현장을 완전히 끝내는 데만 최소 12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술 인력을 붙잡아 두어야 하고 방사선 안전 기준을 단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되며 공정 하나가 멈추면 다음 단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즉, 이 사업은 한 번 계약을 따낸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버티고 지키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축적한 국가는 사실상 제한적이었고 전문 기업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기업 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발주자는 서둘러야 하고 공급자는 드뭅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을 쌓는 기업이 오랫동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한 기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 해체 프로젝트 고리 1호기.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 온 이 원전이 이제 해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총 해체 비용은 1조 713억 원, 완료까지는 약 12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첫 해체라서가 아닙니다.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해체 대상이 되는 노후 원전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설계 계통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먼저 해체한 경험,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인건비만도 아닙니다. 진짜 비싼 것은 트랙 레코드입니다. 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끝까지 해낸 적이 있다는 사실. 발주자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규모의 원전을 직접 해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여기서 말을 잃습니다. 실적을 쌓으려면 먼저 수주를 해야 하고, 수주를 하려면 먼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처음 진입하는 기업에게 가장 잔인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묻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앞에서 돌아서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리 이루기 한 건은 이 봉인을 깨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였을까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해체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원전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가장 안전하게 허무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은 사람과 가까운 이유와 비슷합니다. 어디가 내력 구조인지, 어떤 배관이 어떤 순서로 물려 있는지, 설계도 위의 선이 현장에서 어떤 감각으로 변하는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원전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단적입니다. 일반 건물은 실수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전은 다릅니다. 방사선 구역에서 판단 하나가 어긋나면 단순한 공정 지연이 아니라 장기 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설비를 먼저 떼어낼지, 어느 배관에 오염이 집중됐는지, 다음 단계가 안전하려면 어디부터 풀어야 하는지 이 판단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리 1호기의 핵심 설비를 직접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이 설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순서로 작동하며 오랜 운전 끝에 어느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피로와 오염을 축적하는지 현장 데이터가 회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면 지식이 아닙니다. 배관 이음새 하나, 열팽창으로 뒤틀린 볼트 하나까지 읽어낸 시간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 위에 더 결정적인 카드가 겹칩니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 설계 모델입니다. 미국의 노후 원전 상당수가 같은 계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경험은 미국 시장에서 그대로 레퍼런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말뿐인 기술력이 아니라 같은 설계를 실제로 다뤄본 실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비 국산화율 90%라는 무기도 있습니다. 방사선 환경에서 쓰는 특수 장비를 외부에서 들여오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외 제조사 일정에 발이 묶입니다. 12년짜리 프로젝트에서 그 지연은 곧 돈이고 일정이고 신뢰입니다. 반면 핵심 장비 10대 중 9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수정과 대응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전 해체는 결국 현장에서 살아남는 산업입니다. 처음 장비를 넣어보면 설계도에 없던 용접 흔적이 나타나고 예상보다 높은 방사선 수치가 튀어나오고 절단 중 나온 파편이 계산한 경로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변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직접 겪어봤는지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수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럽의 강국들이 이 시장 앞에서 멈춰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해체 완료 원전 수는 제한적이었고 폐기물 최종 처리 문제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프랑스는 해체 비용 추산이 크게 불어났고 영국 역시 전담 체계를 세웠음에도 일정 지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술과 자본, 의지가 있었는데도 멈췄다는 사실이 이 시장의 난도를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원전 해체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방사선 구역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터빈, 발전기, 냉각 펌프처럼 오염도가 낮은 설비부터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난이도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원자로와 이어진 배관, 증기 발생기, 1차 냉각 계통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원격 장비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다음은 원자로 본체입니다.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진 구역입니다. 절단된 금속 조각 하나도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방사선 차폐 용기에 담고 이송하고 중간 저장과 최종 처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사고 없이 지연을 최소화하며 통과해야만 프로젝트가 살아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실수하면 다음 단계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지 해체 공법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전 설비를 납품하고 유지 보수하고 해외 각국 규제와 인증을 통과해본 경험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 프로젝트를 거치며 다른 규제 언어와 다른 현장 문화 속에서 설비를 맞춰본 기업은 처음부터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해체 전문 기업들이 가진 경험은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주로 미국 안에서 쌓였다는 점은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설계, 미국 규정, 미국 현장에 최적화된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체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이미 글로벌 원전 설비 기업으로서 넓은 네트워크를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 없이 해체만 처음 시작했다면 고리 1호기 실적을 쌓는데 12년, 그 뒤 각국 규제 당국과 신뢰를 쌓는데 또 여러 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이 먼저 해외 실적을 만들고 시장의 문을 닫아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체 기업이 되기 전에 이미 글로벌 에너지 설비 기업이었습니다. 출발선이 애초에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기술 비밀은 현장 밖에 있는 한 건물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 본사 부지 안에 있는 원자력 해체 전문센터입니다. 국내에서 드문 이 공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 공정 전반이 수년 동안 반복 실증됐습니다. 실제 원전 설비와 같은 규격의 모형을 두고 원격 조종 절단 장비를 수없이 시험하며 현장 투입 전의 실패를 미리 안쪽에서 소화해낸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한지 절단이라는 한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로 내부 금속을 자를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한 절단 실패가 아닙니다. 열입니다. 열이 올라가는 순간 방사성 금속 입자가 미세한 먼지 형태로 퍼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늦게 발견될수록 더 무섭습니다. 이 먼지가 작업자 몸 안으로 들어가거나 주변에 내려앉으면 문제는 단순한 공정 지연이 아니라 장기 오염 사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단하면서 동시에 냉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냉각을 위해 물을 쓰면 오염수가 생깁니다. 오염수는 별도 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역시 차폐 용기에 담아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하나를 줄이면 다른 문제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원전 해체가 어려운 이유는 위험이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준비해온 것은 이 연쇄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입니다. 열을 낮추는 저발열 절단 공법, 오염수 발생을 줄이는 냉각 제어, 절단과 동시에 나온 파편을 차폐 용기로 보내는 일체형 장비.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술 이름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공정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해체는 부분 기술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만 1조 713억 원입니다. 원전 하나의 해체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해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은 최대 588기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계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누가 원전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이 돈은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집행해야 할 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원전 해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체를 잘하는 기업은 그 원전의 내부 구조와 오염 분포, 설비 배치, 유지 보수 이력을 가장 깊게 이해한 기업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종료 보고서가 아닙니다. 다음 원전을 더 잘 짓기 위한 설계 피드백이 됩니다. 어디를 단순화해야 해체가 쉬운지, 어떤 구조가 비용을 폭증시키는지, 누가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지, 결국 해체 경험이 건설 역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 진입이 아닙니다. 구조를 장악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누가 지배력을 얻는가. 돈은 노후 원전 오너들이 냅니다. 이익은 먼저 실적을 쌓은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배력은 원전의 탄생부터 은퇴까지 전 생애 주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에게 모입니다. 이 구조가 두산에너빌리티에게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이 회사가 해체만 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스팀터빈을 공급하고 원전 핵심 설비를 공급합니다. 미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370메가와트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 2기 공급 계약, 그리고 앞서 언급된 가스터빈 12기 공급 흐름은 이 회사가 단지 한 분야의 기술자가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다루는 사업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조금 멀리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한쪽에서는 노후 원전을 해체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고 풍력은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복합 화력과 원전이 다시 논의됩니다. 부수는 기술과 짓는 기술, 그리고 공급하는 기술이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회사의 위치는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섭니다. 세계의 정책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유럽에서는 탈원전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반성이 나오고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400기가와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전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수요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요가 같은 시대에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기업 몇 곳의 실적 발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도미노가 생깁니다. 방사선 환경 설계 엔지니어, 원격 조종 장비 전문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자 같은 직군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희소한 인력이지만 시장이 커지면 가장 부족한 인력이 됩니다. 한 기업의 수주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 자재, 특수용기, 차폐 소재, 원격 제어 시스템, 원전 해체 시장에서 원청 한 곳만 돈을 버는 구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트랙 레코드를 쌓은 대기업 뒤로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함께 해외 시장으로 따라 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너지 전환의 수혜가 특정 기업 하나에 갇히지 않고 공급망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 산업 포지셔닝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원전을 해체할 수 있고 원전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설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수출국이 됩니다. 역사는 늘 전력을 수출하는 쪽이 아니라 전력 체계를 설계하는 쪽이 더 오래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예정대로 끝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12년짜리 프로젝트에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가는 길에도 인허가와 신뢰라는 높은 벽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정책 환경이 흔들리면 산업의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을 인정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먼저 들어간 기업이 10년, 2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번 현장을 장악하면 중간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오염지도와 폐기물 분류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는 두 번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실적을 만들고 누가 그 실적을 다음 입찰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리 1호기를 통해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같은 설계 계열 원전에 대한 해체 경험, 90%의 장비 국산화, 자체 실증 센터, 글로벌 원전 설비 네트워크, 이 네 가지가 한 줄로 연결될 때 시장은 그 회사를 그냥 공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500조 원이 열리고 있지만 실제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그 시장의 가장 높은 문턱, 실적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 경험은 신규 원전 건설과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공급 사업까지 이어지며 한 기업의 영역을 넘어 한국 에너지 산업 전체의 위치를 다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시대의 에너지 패권은 무엇을 더 많이 짓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이 장면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500조 원의 시장은 아직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첫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